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 추선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풀어보는 부동산 핫 이슈. 오늘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지금 내용은요, 초과이익 환수제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위헌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위헌 때문에 유예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이 얘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해 재건축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조합원 1인당의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예요. 최고 50%니까 가장 낮은 거는 10%예요. 그래서 보시면 즉 추진위 설립 시점 그리고 재건축 준공 시점의 어떤 양도 차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의 부담금을 내는데요. 3천만 원이 초과하면서 5천만 원 이하는 10%, 5천에서 7천까지는 20%, 7천에서 9천까지는 30%, 9천에서 1억 1천까지는 40%, 그리고 1억 1천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0%의 그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제를 하나 풀어봄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위 설립 승인일 당시에 금액은 5억이었고요. 최고가로 아주 분위기 좋을 때 13억을 찍은 다음에 준공 시점엔 11억이 되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구간은요, 추진위 설립 승인일인 5억, 그리고 준공 시점인 11억이 되니까 약 6억 정도의 그 차액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6억이 모두 그 어떤 세금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지역도 여기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일정하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오른 어떤 정상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제외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개발 비용. 그 아파트의 고급화 내지는 특별하게 개발에 쓰인 비용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의 어떤 차익이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면 2억 내지 3억의 금액, 뭐 이런 금액이 설정이 될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아까 언급드렸던 이 초과 금액의 몇 프로, 이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일정한 금액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단지에 초과이익 환수금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요. 누가 언제 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누가 내게 되냐면 준공 시점의 소유주, 그러니까 즉 준공 시점에 소유를 한 사람이 내게 되고요. 언제 내냐면 준공 이후에 4개월, 즉 4개월이 되기 이전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익이 남은 5억에 사서 11억이 된 사람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최고가를 13억을 찍었기 때문에 13억에 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에 11억이 되었기 때문에 2억 정도 손해를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을, 즉 양도세를 낼 때는 적어도 손해본 사람이 내지는 않는데 초과이익 환수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손해본 사람, 2억을 손해본 사람도 이 초과이익 환수금 1억을 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초과이익 환수금의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아니 남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이러다 보니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2006년 9월 25일인가 26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6년 9월 달부터 2012년 말까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략 한 6년 3개월 정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존재했는데요. 이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은 단지가 불과 4개 단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4개 단지도 전부 다 소규모 연립세대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다라고 하면 재건축 단지, 특히 강남의 단지들은 재건축 진행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례, 즉 2006년 9월부터 2012년까지 무려 6년 3개월 동안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연립 4개 단지에 부과된 세금이 전체적으로 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이 있을 때 아무도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말까지 있었고요. 2012년 말에 드디어 2014년 말까지 유예를 시켜줬어요. 유예하는 조건은 뭐냐면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유예를 시켜줬고요. 2014년에 다시 한번 2017년 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유예를 해줬죠. 2014년 말에 3년을. 총 5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고 드디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냐, 신청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헌 논란을 들여다보기 전에요. 제가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반포에 있는 모 단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 내용인 즉 뭐냐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다. 과연 관리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하나, 관리처분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예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매수를 하라라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저는 첫 번째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의 여부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의 내지는 글을 통해서 너무너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해당 단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드리는 것이 뭐 사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위헌 논란인데요. 위헌 논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헌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위헌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준공 시점에 11억인데 나는 13억에 사서 실질적으로 2억을 손해봤는데 손해본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즉 실현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주택 재개발은 내지도 않는데 왜 재건축만 내냐. 즉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상당히 합리적인 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얘는 없어질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 이 물건을 사도 괜찮다. 왜냐하면 얘는 없어질 거거든. 뭐 이런 논조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아주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덜컥 그분들의 말을 믿고 샀다가는 나중에 이 꼴이 날 수 있어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그 보스한테 배신을 당하고 하는 얘기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나중에
자기한테 그 물건을 권했던 사람한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위헌 논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2004년, 2006년도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정부는 그 당시에 이 법을 내면서요. 김앤장이라든가 법무법인 세종, 그리고 법무법인 하우, 그리고 헌법학회 등 6곳의 전문 집단에게 12항목에 걸쳐서 위헌 여부를 사실 이미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정권에서는요. 개발이익 환수의 시기와 형식 방법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이미 구했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이며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법무법인 하우나 신봉기 동아대 교수님, 그리고 김남근 변호사님, 헌법학계, 김앤장, 세종 이런 곳들한테 법률 검토 의견을 그 당시에 받았고요.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까 해도 좋아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위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헌 신청을 하게 됐는데 결국 2008년 3월 27일 날 그 결과를 보면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안 건데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죠. 즉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yes or no를 하는 것이 인용과 기각이라고 하면 각하는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각하예요. 그래서 왜 각하를 받았냐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게 이제 이 법이 기본권 침해야 라고 해서 그 헌법 소원을 올린 건데요. 그 조항 자체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성이 없어. 그러므로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 한 건에 멈춘 게 아니라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1999년 그리고 2004년에 걸쳐가지고요. 아주 일관된 판결을 내렸어요. 뭐냐면 부담금 부과 기준, 산정 방식, 그리고 경과 조치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즉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오면 우리는 각하시킬 거야.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략 큰 줄거리는 이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이제 유예 또는 부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종 신문에서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불과 며칠 전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더 유예되나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내용을 압축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3년이 유예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반면에요. 이건 어제 기사입니다. 국회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어렵다라는 기사고요. 뭐냐면 국회 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 소위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그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과연 가능한가 였는데요. 유예 반대가 4명, 유예 찬성이 2명, 판단 유보를 3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를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총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고요.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박덕흠 의원이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양반은 법률 적용 유예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지, 여기서 본지는 코리아 헤럴드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그런 계획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총 국토위 의원들의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한 분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전현희 의원이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법 폐지에는 2분 정도가 무응답이고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실현 이익 과세, 즉 이익 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분 정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3분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미실현 이익 과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법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말로 돌아가 보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제만 상당 기간 유예 조치만 내리고 제도 자체는 그대로 살려놓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워낙 막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너무 재건축 시장이 불붙었을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제마저 없애버리면 재건축 시장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호황기 때 주택 시장을 제어하는 용으로 남겨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처럼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막강한 카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든 부활이든 어느 쪽이든 지금 몇몇 국회의원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유예될 거야 내지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떠들어봐야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예단하는 것 자체는 아주 소모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유예될지 부활할지 여부는요. 저는 전적으로 올해 말 부동산 시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말에 부동산 시장이 맛이 가거나 전체적으로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불경기 타겟책으로 주택시장 부양책의 기대감 정도가 유효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운데 주택시장마저 맛이 간다라고 하면 유예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설문을 보셨다시피 법 자체에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에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만 간다고 해도 유예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요. 자, 제가 음악으로 대신할게요. 거짓말이라도 해줘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올해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하는, 즉 관리 처분을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들을 갖고 계신 분은 아무래도 원하시는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즉 거짓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아주 가슴에 절절히 오는 그런 가사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되는 것과 나의 희망사항은 구분해야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과하게 넘어갔던, 즉 정반합의 논리라는 게 있죠. 항상 과하면 일시적으로 과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또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 어떤 평균점을 찾아 그 중심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보실 때 너무 이거 지나치게 나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